아이디를 추적할 수가 없어요. 네이버는 물론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했다고 하겠죠. 하지만 이 기능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냐? 자기가 모은 댓글을 남들 못 보게 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자기만 봐. 아이디도 추적 불가한데 그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볼 수가 없어. 역시 활동을 숨기기 쉽죠. 그리고 요게 이제 요약봇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기사가 막 길잖아요. 그 기사를 요약해서 간단하게 보여주는 거야. 이걸 자동화했어 최근에. 이게 정확도를 점점 높일 텐데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사 내용 짧게 나오는 걸 보고 아 이게 진보적인 내용, 진보적인 매체에서 나온 그런 내용의 기사 내용인지 아니면 보수적인지 구분할 수가 있어요.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이 봇이 하는 역할을 더 고도화하면 그리고 나서 아이디가 아까도 말했지만 한 네이버에 있는 기능 중에 한 아이디를 여러 명이 공유할 수가 있어요. 여러 명이 단체 아이디를 통해서 단체 활동이 가능하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 아이디로 곧장 전환할 수도 있어요. 바로 이 댓글 부대한테 굉장히 좋은 기능이에요. 이게 물론 댓글 부대 활용하라고 만든 기능은 아니라고 하겠죠. 하지만 활용하기 굉장히 좋다. 이런 활용을 하면서 아이디를 숨기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 볼 수 없게 만들어. 추적이 안 되는 거죠. 추적이. 자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기사에 여기에 좋아요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반응이 나쁜 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사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댓글을 쓴 사람에 대한 호감도 그 사람을 예를 들어 진보적인 댓글 쓰는 사람들 굉장히 좋아한다. 호감도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이런 기능을 종합하면 이 네이버가 댓글 부대가 활동하기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기능들이에요. 이게. 그게 네이버에서 댓글 부대가 창궐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런 플랫폼이야. 네이버는 물론 그 유저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겠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능이 공교롭게도 댓글 부대가 활동하기 굉장히 좋다. 그리고 그걸 자동화하기도 좋다. 그래서 어떤 게 가능해지느냐?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여기서 전문가는 예전에는 국정원이었죠. 이 전문가는 앞으로 국정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야말로 댓글 전문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사 속에서 그렇죠. 전문가에 따르면 이렇게. 이 전문가가 예를 들어 조중동 사설 같은 거 이런 거를 통해서 댓글을 준비해 풀을 만들어놔요. 그런 다음에 네이버의 요약봇을 보고 타겟을 정해 댓글 트렌드를 분석해가지고 진보 보수 이건 열세인 기사다. 그러면 이 자동화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 기능들을 통해서 숨기고 그러면 얘가 기계적으로 쫙 버티는 거지. 근데 사람이 한 것 같아. 왜냐하면 애초에 글은 사람이 썼으니까. 기계가 글을 작성할 수는 없지만 카피 페이스트를 할 수는 있거든. 그리고 누군가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괴롭힐 수도 있어요. 이게 자동화돼서 예전에 사람 가지고 하면 들키잖아. 돈도 들고. 근데 이런 자동화 프로그램이 활동하려면 자동화 프로그램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잖아. 환경이. 그 환경에 대단히 가깝게 최적화되어 있다. 네이버가. 지금은 이제 옵션 열기라는 게 이제 점점 안 보이겠죠. 그런 실수를 걷어내겠지. 그렇게 구분 안 가는 오발단들이 활동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고 그런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 징후가 있어요. 시스템 분석하고 얘기를 해서 한번 분석을 해봐라 그 관점에서 그랬더니 이 댓글 부대가 활동하기 굉장히 좋게 돼 있다. 그런 기능들이 자동화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일부는 자동화됐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를 들어서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보적인 댓글 활동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스토킹해서 맨날 글 써. 그럼 그 로봇하고 싸워야 되는 거야 걔는. 실제로는 로봇인데 이미 준비된 댓글이 쫙 붙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댓글들이 잔뜩 준비되어 있는 거야. 막 갖다 붙이는 거지. 길게. 그리고 전문가 잘 준비한 걸. 그러면 소위 이제 그 오피니언 리더들의 활동들이 위축되는 거죠. 계속 스트레스 받게 하고. 요런 게 가능해지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다. 이게 나올 수 있다. 가동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미 일부는 난 가동되고 있다고 봐요. 일부는. 예. 그 얼핏 보기엔 댓글 부대하고 네이버하고 협력해서 개발했나?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최적화되어 있어요. 이게 그 포탈이 검색어를 만든다는 거는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기정사실이고 인정하지 않지만 그리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국정원이
공기업도 건드리고 방송국도 직접 찾아가서 사장을 만나고 국정원이 직접 그 기관들을 만나서 통제하고 얘기하는데 네이버 말을 건들면 안 돼. 네이버는 사기업이잖아. 네이버는 가장 중요한 언론이기도 한데요. 네이버만은 절대 털끝도 건들면 안 돼. 네이버를 통해서 다 언론을 그 기사를 보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이버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따로 있었어요. 자, 이 얘기는 이번 정권이 끝나기 전에는 틀림없이 밝혀져야 될 내용이다. 네. 예. 그러면 빨리 고소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양우의 양지회라고 있습니다. 국정원을 퇴직한 사람들이 사후회 같은 거죠. 사후회 같은 네. 그 오비 사람들이 멤버들, 오비 멤버들. 가장 큰 댓글 부대를 운영했고 가장 크게 돈을 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정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너무 힘이 세요. 국정원 양우회와 양지에 관련된 영장은 다 기각됐어요. 거기가 어떤 식으로든 코하고 연결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 것이. 요 부분도. 자, 이거는 근데 온라인 댓글 활동의 자동화 얘기고, 그러면 이런 댓글 활동의 본질이 여론 조작이잖아. 종편도 이런 활동을 꾸준히 한다고요, 오프라인에서는. 네. 안희정 충남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쓴소리를 했다가 적폐 세력이라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자들에겐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견의 논쟁을 거부하셔야 한대요. 문제 제기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인은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문 대통령 지지자들의 행보가 막무가내 시기라고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예 처음서부터 닥치고 따라와는 구조로 가겠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지지운동입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 지지자분들께는 좀 더 강력한 지지운동을 좀 해달라. 그것은 열어야 합니다. 열어야만 강력한 정부의 통치력이 나온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집단 세력화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대상에 대해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안 지사와 문 대통령 지지자들 간의 논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윤누리입니다. 이렇게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 맥락을 쏙 빼가지고 그중에 앞뒤를 빼버리면 원래 말이라는 건 다르게 들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의 댓글 부대하고 이런 이 종편의 이런 활동 둘을 결합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호도하고 그리고 이간질하고 지지자를 분열시키고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계속. 정신 차려야 합니다. 사악한 애들이거든요, 얘네들은. 언론이 또 저렇게 또 만들어서 하면 굉장히 또 발끈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발끈하라고 이제 요거 다음에 댓글 부대가 달려들죠. 그렇죠. 딱딱딱 합의 맞아가지고. 네. 댓글 부대가 일단 불을 지펴 놓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화내는 척하는 사람이 또 등장해줘요. 그럼 또 자기들끼리 원래 댓글 부대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초반에 싸우는 게 있어요. 초반에. 그럼 거기 사람들이 같이 참전하기 시작하죠. 그걸 막 퍼뜨려. 기법들은 굉장히 많아요. 여기 넘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 기원과 출발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중에 싸웠다고 하는 뉴스만 듣고 원래 안희정이 그렇지 뭐 이렇게 인식을 굳혀가는 거. 이걸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오랜 기간. 이걸 벌써 시작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은 지난 대선에 나오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해도 욕을 먹고 비 오면 욕 먹고 바람 불면 욕 먹고 계속 이렇게 때렸었어요. 계속 때렸어요. 국민의당 창당하기 전에 얼마나 많이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호남의 어떤 지지자들 분열시켜 놓고 창당을 시킨 거거든요. 똑같아요. 그거를 4년 반, 아직 한참 남았잖아.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다음에 정권을 찾아와야 되니까 붕괴시켜야 되잖아요. 그러자면 강력한 지지자 팬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지자들 기반이 문재인 지지자란 말이죠. 그걸 갈라놔야 되잖아. 벌써 시작하는 거거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그 새누리당에서 백서를 냈어요. 왜 우리가 졌나? 그래서 강력한 시민부대, 그 시민단체나 자발적인 시민의 힘, 그리고 몇몇 그 언론인들, 깨어있는 언론인들, 그 사람들은 깨어있는 언론이라고 안 했죠. 좌파 언론인들의
선전, 흑색 선동,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그 온라인에서 적극적인 활동 이런 얘기를 다 백서로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하나씩 둘씩 다 만들었어요. 왜 댓글을 벌써 하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안 깨지니까 차곡차곡 쌓아서 고정관념으로 머리에 때려 박겠다는 거거든.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눈을 사실- 뜨고 있어야 돼 이렇게. 사실 그거에 넘어가서 지난 총선 지방선거 때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거기에 넘어가서 그리고 지역주의에 기반해서 호남에서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영남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근데 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네. 이걸 잡아내는 것은 워낙 광범위하게 은밀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모두가 눈을 부라리고 댓글 부대로 의심되면 그 아이들 다 캡처해놔요. 언젠가 수사가 들어갈 겁니다. 이 정권이 끝나기 전에 이 오발단을 반드시 잡아낼 거예요. 그때 전 국민이 자료를 제출해. 삭제해도 소용없게, 대응이 불가능하게. 생각나면 다 캡처해놔. 무조리다. 어디 한 군데 저장해놔요. 예. 언젠가 다시 쓸 날이 있다. 예. 꼭 저장해놔요. 이게 분산 저장 기술이거든. 그렇지.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야 이게. 자, 다른 사람들이 자기랑 비슷한 줄 알고 있어. 맨날 앉아가지고 저장 얘도 얘도 저기도. 막 초마다 저장하거든 나는. 그거를 한두 사람이 해서는 안 되고 저는 저의 분석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냐하면은 나중에 가면 잊어먹잖아요. 이렇게 쭉 저장해놓고 한참 지난 다음에 쭉 들여다봐요. 아 이런 흐름이 있구나 하고 잡아내는 거거든. 일단 저장해놔 다. 당신들은 필요할 때가 생길 거야. 자, 그럼 사건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요게 이제 러시아 댓글 공장에 관한 기사를 쓴 뉴욕타임즈 기사예요. 더 에이전시라고 인터넷 D 에이전시 아닐까? 맞다 이 새끼야. 바르게 써야죠 언어를. 자, 요거는 오른쪽 아래에 화살표가 뜨니까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되고 이게 사실은 오리지널은 러시아에서 출발한 거고 러시아에서 걔들은 지금도 굉장히 세련된 방식으로 하고 있고 사실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그 댓글 부대 그걸 걔네들은 댓글 공장 혹은 뭐 댓글 농장이라고 부르거든요. 트롤 팜 그 농장이야 그렇게 불러 서양에서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겠는데 이게 진화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보면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따라할지도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 한번 이 댓글 부대의 기원, 세계의 기원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네. 자, 장시호, 요거 이제 짚어줄 사건입니다. 예. 장시호가 구속된 거, 다시 법정 구속된 거, 검찰 구형보다 올려치기 한 거, 이거 굉장히 대해서 이례적이죠. 네. 예. 장시호가 이재용에 관해서 딴 거는 털어놓는데 이재용에 관해서 미묘한 변화가 있어요. 예. 미묘한 변화가. 근데 이 변화는 정유라 강도 사건의 영향이라고 강력히 추정하는데 자, 거슬러 올라가서 이 정유라 강도 사건 자체가 지금 기존 언론에서는 다 우발적인 강도, 단순 강도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이건 단순 강도로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주장하는 건 저하고 주진우밖에 없는데 나도 주장합니다. 해! 네. 지금 주장합니다.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정유라 딸, 최순실 딸 정유라 집에 카드비 때문에 했다. 여기가 굉장히 번화한 곳이에요. 번화한 곳이고 이 건물이잖아. 네, 저 건물입니다. 1층에는 큰 베트남 식당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집이에요. 맛집이에요. 가셔서 봤을 수도 있어. 미스 뭐라고 있는데 저기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갑니다. 그날이 주말 오후 3시였어요. 오후 3시면 보통 주말에 이 앞에 버글버글해. 네, 저 앞에 발레 기사들이 요 앞에 동그라미 쳐봐 빨리 이걸로. 저 앞에 밑에 발레 기사 아저씨들이 4명 5명 정도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식당이에요. 토요일 오후 3시 대낮에 사람이 버글버글한 시간을 왜 고르냐고. 기본적으로
소리만 질러도 다 들려올 수 있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는 저기는 또 1층에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올라갈 수가. 경비 아저씨도 눌러서 확인을 해야 돼요. 위에서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모, 그다음에 정유라, 그리고 정유라의 친구인 이아무개 씨 칼 맞은 분 그렇게만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저기 1층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 범인은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이 경비원 아저씨를 겁박하고 경비원 아저씨를 열로 들어간 거죠 네. 밑으로. 열로. 묶고 얼굴 대가지고 자 뒤에서 협박해. 영화에서 그런 거에 협박하잖아. 예. 뒤로 돌아. 이렇게 자 위에 얘기하라고. 위에다 그럼 문 열어달라고 얘기해야 문 돼. 열어줘 이 씨부랄. 그래서 문을 열고 이 사람을 묶어놓고 올라갔어요. 생각해 보자고요. 원래 강도는 침입보다 도주를 더 중요하게 생각. 안 잡혀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강도를 하고 나서 나올 때 얼마나 많이 걸려. CCTV 다 찍혔어. 도주에는 자기가 누군지를 안 들키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얼굴 다 나오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 근데 여기는 CCTV가 잔뜩 있단 말이에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안에도 있고 수희 아저씨도 봤지. 네, 봤죠. 올라가서 사람 다 죽이지 않나 자기 얼굴 다 봤지. 네. 그렇죠? 그리고 내려가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소리 질러봐. 다 잡히지. 너무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게 이게 가장 이상한 대목들. 예를 들어서 보모 신분증을 달라고 해가지고 이게 말이 돼요? 복층에 사는데 6층에는 보모가 계셨어요. 보모는 프랑크푸르트도 같이 가고 덴마크도 같이 갔던 사람이에요. 보모를 처음에 협박해가지고 위협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지갑을 뺏어서 신분증을 뺏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디에 전화했습니다. 경찰에서 전화는 신용만 했다고 그러는데 신용을 왜 해? 주민등록번호를 막 불렀어요. 굉장히 이상한 행동이죠. 네. 이거는 사실 보모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신분이 외부로 노출되는 거거든요. 이게 유축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왜 하냐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막 뒤져야 될 거 아니야. 돈 어딨냐고. 돈 어딨냐고 묻지 않았어. 6층에서 그 보모를 제압하고 나서는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정유라 나와. 할 얘기가 있어. 누가 보내서 왔어. 이 얘기를 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제대로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마필 관리사 친구 이제 마필 관리사가 칼에 찔린단 말이죠. 네. 굉장히 큰 범죄예요.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되면 돈만 뺏어서 도망가나하고 차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칼로 찔러. 그러면서 너하고는 감정이 없다. 네. 그래서 미안하다. 볼 일이 따로 있다는 얘기거든. 기본적으로 볼 일이 따로 있는데 돈을 찾으려는 노력을 안 하잖아. 그렇죠? 강도가 할 말이 왜 있어 정유라한테? 돈을 미리 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딴 데서. 예, 그렇죠. 딴 데서.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유라를 겁을 먹게 하고 그때 무슨 얘기가 정확하게 오갔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정유라한테 메시지가 전달됐는지 혹은 그 메시지는 전달하지 못했는지 혹은 그런 칼에 찌르고 막 침입하고 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메시지가 된 건지 모르겠으나 정유라를 심리적으로 그 위축시키고 압박하고 고립시키고 증언을 못하게 하는 효과. 근데 장시호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기가 있고 혼자 살거든 거기도. 장시호한테도 무슨 메신저가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건만으로도 영향을 주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장시호 씨가 머리를 굴려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유라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대는 이재용이에요. 그 장시호도 돈을 삼성으로부터 받았거든요. 네.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삼성이에요. 그래서 이건 삼성에 관련된 메시지를 내지 말라는 뜻인가? 이렇게 해석했을 수 있어. 본인은 이 사람을 삼성에서 보냈다는 말을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거를 고수당해. 그 네가 해 그러면. 난 그렇게 이해했어. 누가 이득을 보나 삼성? 결과적 이득은 삼성이 볼 수 있어요. 결과적 이득은 누가 보냈든 간에. 장시호가 삼성 관련돼서는 진술을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영태도 삼성 관련돼서는 안 하고 있어요. 네, 박근혜 관련해서는 박근혜 최순실 관련돼서는 해요. 다 했죠. 하는데 삼성에 관련해서는 이
적극적이었던 사람들이나 혹은 말을 했던 사람, 이제 정유라가 앞으로 재판장에 나와서 만약에 태도의 변화가 보인다. 삼성 관련한. 삼성 보냈거든요, 이재용을. 그때 왜 급히 달려가가지고 새벽에 그 자기 막 잡으러 오고 막 그럴 때 너 알잖아 그거 사건. 응? 그쪽 최순실 쪽에 사람 보내고 막 그랬었잖아. 왜? 네네. 네. 도망가고 그랬죠. 네. 정유라 집 앞에 5명, 6명이 그 어떤 용역 깡패 같이 경비업체 같은 데서 나오는 사람들이 서 있고 막 그랬죠, 계속. 그런데 특검에서 데리고 갔잖아요. 정유라가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몇 시에 와달라고 그 부탁을 해서 검사들이 나갔었죠. 이 정유라의 증언이 2심에서 이재용에게 결정적일 수 있거든요. 정유라가 그때 내가 기억을 잘못했다든가 아니면은 진술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든가 그때 내가 과하게 표현했다든가 결과적 이득은 삼성 이재용이 볼 수 있다. 이런 위축이 실제로 지금 장시호의 태도 변화 또는 고용 태도 삼성 관련해서는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메시지를 받았는지 영향을 받았는지 그건 몰라요. 하지만 이 강도 사건 영향이 있다. 누군가 보낸 게 틀림없다. 보냈죠. 이건 이건